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계엄령을 선포한다. 놀라게 해서 죄송하다. 제 임기를 당에 이임하겠다. 물러날 생각 없다. 내가 뭘 잘못했나? 끝까지 싸우겠다. 라는 윤 대통령의 연이은 담화에 우리 국민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당장 대통령의 제명 및 윤리위 소집을 지시했고 탄핵 찬성을 당론으로 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오늘은 하필 12월 12일 또 하나의 12.12 사태가 되는 건지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에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오늘 아침에 쭉 TV를 보시다가 갑작스럽게 뉴스 특보를 접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언론사들도 갑작스레 분주해졌는데 왜 그런지 아시죠? 예정에 없던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한다는 소식이 들려와서 MBN을 비롯한 방송사들이 부랴부랴 생중계 연결 특보를 하기 바빴어요. 그런데 이 담화를 들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귀를 의심하셨을까요? 자, 그 내용을 차근차근 파헤쳐 볼 텐데요. 먼저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니라 이것이었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명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오늘 긴급하게 아침에 이루어진 대국민 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내란의 목적이 아니라 단지 야당에 대한 경고 차원이었다는 점을 제3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 비상계엄 사태에 투입됐던 특전사령관 등 뭔가 이 군인들은 이런 얘기를 해왔어요. 그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도 또 전화를 받았죠. 그죠? 사령관님 전화를 받으셨죠? 사령관님 그 사실은 더 받으셨죠? 말씀드리기 제한됩니다.
받으셨죠? 한 번만 더 묻습니다. 제가 고함 치기 전에 그래야지 속죄가 됩니다. 받으셨죠? 예.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런 상황까지 저희가 들려드렸고 오늘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저희가 뉴스파이터는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게요. 오늘 뉴스파이터 도와주실 네 분을 소개해드리고 얘기를 이어가 볼게요.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허주연 변호사, 그리고 박주희 변호사 이렇게 네 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먼저 최진봉 교수님, 예. 쭉 이제 얘기 들으셨잖아요. 네. 네, 오늘 담화를 보면 내란의 목적이 아니래요. 비상계엄 선포가. 그리고 야당, 그동안 뭐 야당이 뭐 탄핵도 많이 하고 국정의 발목을 잡았던 것에 대한 경고 차원이었다. 근데 앞서 이제 특전사령관 얘기 국회에서 얘기 들으셨죠? 분명한 지시가 있었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국회의원들 끌어내라. 문을 부수고라도 끌어내라. 이런 지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특전사령관 얘기한 내용을 들어보면 국회의 능력과 권능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의도를 가지고서 계엄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2시간짜리 내란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2시간 만에 멈추게 됐던 것은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국회가 성원이 안 돼서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지 않아서 그게 안 됐다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건 생각을 안 하고 본인이 계엄을 선포한 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군인을 투입한 이유가 질서 유지를 위해서 투입을 했대요. 무슨 질서가 어지럽혀졌습니까? 질서가 제대로 잡히질 않았습니까? 국회는 정상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었고 질서 유지를 해서 군인이 투입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의 저 말은 신뢰할 수도 없고 타당성도 없고요.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내란의 이유 중에 하나가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병력을 투입하고 그 병력을 통해서 국회가 역할을 하는 것을 방해했다면 그 자체가 내란인 겁니다. 그 내란죄가 성립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본인은 내란을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요. 그렇게 침묵하고 있더니 나와서 하는 얘기가 결국 국민들에게도 화를 돋구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윤석열 대통령은 제 생각에는 저렇게 담화를 발표한 이유는 탄핵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앞으로 헌재에서 본인이 다투어 나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밝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니었나는 생각이 들고 그 논리나 이런 것들이 보면 헌재에서 본인이 주장할 내용과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헌재든 국민이든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대국민 담화문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작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호김 의원님 첫 문장부터 첫 마디부터 사실 좀 뭐랄까요? 격한 표현, 거친 표현이었어요. 지금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에 칼춤을 추고 있다. 그러면서 쭉 결국 이 요지는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해당하는 이 행위이며 이 헌법적 결단이자 대통령의 통치 행위이다. 이런 점을 또 재차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헌법적 가치, 헌법 정신을 준수하자라는 것이 보수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고도의 통치 행위라고 했는데요. 네. 이것이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전시라든지 사변이라든지 또는 이에 준하는 위기라는 판단이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제 절차상으로도 국무회의의 심의라든지 또 내용에 있어서도 국회의 그 해제 결의를 저지하려는 시도가 없었다라든지 또는 정치인들에 대한 뭐 체포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은 확실한 그 정황적 증거라든지 또는 그 증언이라든지 더 보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은 네. 결국은 이번에 이렇게 오늘 담화를 발표한 이유는
탄핵으로 가더라도 그 탄핵에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그 정치적 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 내란이라는 것이 국토의 참전이라든지 또는 뭐 국헌의 문란을 전제로 한다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헌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 그 국민의 기본권을 통제한다든지 네. 또는 국회의 활동을 억지하는 자체는 이거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 절차라든지 내용에 있어서 과연 그게 비록 짧은 비상계엄으로 끝났다 하지만은 이것이 타당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마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렇게 대통령이 반문을 합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는데요. 그게 몇 시간이 되든 평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 그 비상계엄은 비상계엄이지 다른 것으로 칭할 수 없는 그런 엄중한 상황임을 그리고 그걸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 보수의 가치임을 보수적 관점과 그 이념 지향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어떤 잘못한 게 없다는 점을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헌법적 이 결단이고 통치행위라고 했지만 근데 보세요. 그리고 정작 진짜 국회를 봉쇄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280명 정도, 300명 정도도 안 되는 군대를 투입했겠느냐. 예전 군부 독재, 군부 시절 그럴 때는 수만 명의 군사를 동원한 전례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지 않느냐라고 이제 반문했는데 근데 실제로 양심 고백 등을 보면요. 박주희 변호사님, 조지호 경찰청장은 실제 체포 명단까지 뭐 건네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조지호 경찰청장 처음에는 자신도 이 계엄 사실에 대해서 언론의 보도를 보고 알았다라고 했지만 말이 바뀌었습니다. 이 계엄 선포 3시간 전, 그러니까 10시에 계엄 선포가 있었기 때문에 한 7시 정도에 만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을 만났고요. 윤 네. 대통령은 A4 용지 한 장을 건네주면서 거기에서 장악해야 되는 기관과 체포해야 되는 인물들이 적혀 있었다라고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그 안에는 국회 그리고 선관위 그리고 MBC 등 10여 곳이 적혀 있었다라고 했고요. 네. 이 계엄이 이제 해제가 되고 본인은 이 A4 용지 받은 것을 찢어버렸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네. 자, 사실 지난번 대국민 담화 때는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이러이러 오늘 대국민 담화 때 밝혔던 이런 단어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보세요. 어제 윤상현 의원의 대정부 긴급 현안 질의에서 이 단어가 나온 이후와 하루 차이로 공교롭게 나와서 한번 그 얘기를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호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은 대통령이 설사 직무 판단에 있어서 위헌 행위를 할지라도 처벌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런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법률적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은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심사를 자제한다. 자제하는 선에서 위헌성을 심판해라.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 결정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치적인 판단하고 법률적인 판단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법률적인 판단을 검토한 것을 제게 보내주십시오. 아셨습니까? 예. 윤상현 의원님, 대통령의 명예에 의해서 군대가 국회에 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예. 그거는 그거를 통치행위로 얘기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아니, 우리 의장님께서도 일단 대법원 판례 공부해 주십시오. 지금 윤상현 의원이 어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이 긴급 현안질을 했을 때 들으신 것처럼 야당 의원들의 고성과 야유가
계속 나오는 그 속에서도 굉장히 본회의장이 소란스러운 가운데서도 이번에 비상계엄 선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 행위, 법률적 판단, 즉 정치적 판단과 법률적 판단은 구분돼야 된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상현 의원이 예로 든 저 97년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어떤 판결이냐면요. 12.12 군사반란 그리고 5.18 사건 당시에 전두환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죄 여부를 판단을 했던 그 판례입니다. 어허. 그때 당시에 판단 내용을 살펴보면요.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행위는 맞다라고 전제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그 요건의 구비 여부라든가 선포의 당 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원칙적으로 없다고 판단한 부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전제로 하고서라도 그 다음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해당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심사를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같이 들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 내용은 국헌 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가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고 야당이 제기한 어떤 위헌적인 상황을 막기 위한 경고성 조치였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교롭게 그 전에 두 차례 대국민 담화 때는 없던 단어 통치행위라는 게 오늘 아침 긴급하게 이루어진 대국민 담화 때는 등장한 게 공교롭게 어제 대정부 현안 질의 때 윤상현 의원이 썼던 통치행위라는 단어가 딱 등장했기 때문에 혹시 이거 힌트 준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들이 기자들 사이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야당에 대한 경고 이런 점을 강조했잖아요. 그럼 뭐 어떤 점을 강조하려고 했던 건지 내용을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국정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유엔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 자, 최재문 교수님.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거대 야당에 대한 경고라고 하면서 쭉 그동안에 야당이 해왔던 일들을 열거했어요. 근데 그 열거했던 내용들은 사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이미 접했던 내용이긴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국정마비요, 국가위기 상황이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라고 그냥 되묻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말이 안 되는 주장이죠. 야당이 했던 여러 행동들에서 본인이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봐요. 본인이 생각할 때 잘못한 게 있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다만 이것이 국정을 마비했다 이렇게 갈 수 없다고 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본인 마음대로 국정 운영했던 그 수많은 일들은 어떻게 변명을 할 겁니까? 지금 인사청문회 채택 안 된, 보고서가 채택 안 된 장관들 임명 계속했습니다. 거부권 25번 행사하면서요. 본인과 본인 가족과 관련된 특검도 다 거부를 했습니다. 그거는 다 국민들이 볼 때 그럼 제대로 국정 운영한 겁니까? 그런 부분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나 야당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방통위원장 얘기하셨는데 방통위원도 추천을 했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해가지고 5명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즉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한과 그다음에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다 불법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것이 계엄을 정당할 수 있는 절대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선택해서 여소야대의 전국을 국민들이 만들어주셨고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거나 아니면 불법을 통해서 잘못된 행동을 했다면 그걸 뭐 처벌을 하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처벌해야 할 문제이지 지금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안 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다 계엄의 이유로 드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네. 뿐만 아니라 수사 비용이나 특활비 문제도 그래요. 이 문제 같은 경우도 특활비 같은 경우에 예전에 썼던 자료들 제출하는 자료를 제출 안 했어요. 수사가 안 된다고 하면 수사비는 따로 있습니다. 특활비와 다르게. 특활비를 예전에 사용했던 여러 가지 잘못 사용한 사례들도 많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국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고 국회는 국회 일을 하는 겁니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견제하면서 건전하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걸 이유로 해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아무런 이유가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걸 보면 계엄을 선포한 게 야당을 겁주기 위해서 그랬고 그 이유가 지금 얘기했던 이런 이유라고 하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것이죠. 과연 이게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호김 의원님, 윤석열 대통령이 열거했던 내용들을 이제 한마디로 종합을 해보면 의석수를 바탕으로 한 거대 야당, 지금 굳이 이제 분석해 보면 민주당이 170석 그리고 나머지 소수 야당을 합치면 192석의 야권이다 보니까 여당 입장에선 또 정부 입장, 대통령 입장에서는 뭘 제대로 해볼 수가 없었다. 뭐 이걸로 좀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일견 맞는 말이죠. 사실은 어쨌든 선거를 통해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표를 덜 받았고요. 그러면서 야권이 192석을 차지하면서 소위 다수에 의한 입법 폭주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여당 지지자들이나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도 물론 뭐 특정 권력 집단의 어떤 특활비라든지 특경비를 깎는 거는 정치적으로 명분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네. 그 과정에서 민생과 관련한 예산도 깎였고 또 이러한 정치 공세 속에 정말 필요한 입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뭐 반도체 칩스라든지 상속세와 관련한 입법이라든지 전혀 되어 있지 않고요. 판사 겁박과 관련해서도 심지어는 국정감사 때 판사들이 나오셔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정치적으로 압박하지 말아달라라고 호소를 할 정도였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비상 상황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만은 뭐 조금 전에도 지적이 있었지만 그게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당성을 주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역설적인 거는 지금 이러한 정치적 상황 때문에 오히려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대통령은 보수당의 분열과 그다음에 괴멸의 지경까지 지금 치닫게 만들고 있다라는 점에서 네.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네. 지금 이 계엄을 얘기하면서 야당의 폭주 그리고 내란의 목적은 없었다. 또 실제로 국회에서 해제 결의를 하자마자 본인은 해제를 했으며 이미 국회에서 그렇게 할 줄 알았다. 야당에 경고를 주기 위함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다른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대한민국의 법과 헌법에 의거해서 그 절차대로 해서 진실을 규명하는 일이 남았고요. 대통령은 어쨌든 조기 퇴진은 안 하고 탄핵을 하겠다면은 아마 당당히 맞서보겠다 뭐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담화 내용을 들어보면 그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 여러 가지가 이유를 들었는데 아마 상대적으로 이것에 비중을 더 두었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어떤 건지 한번 같이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 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 2, 3, 4, 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관리 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최재문 교수님, 예.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까지 거두고 있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에 지금 상당한 비중을 여기에 두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사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계엄이 선포되고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선관위 방첩부대 그리고 정보부대 대원들이 보안사는 정보부대하고 방첩부대 네. 두 군데서 갔었잖아요. 그리고 사진 촬영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선거의 부정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계속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이 이제 극우 유튜버들이 하는 주장들. 아직도 뭐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극우 유튜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부정선거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선거인 명부 서버를 지금 촬영하는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CCTV. 그래서 거기에 너무 경도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면 저 발표를 한 뒤에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이게 지금 아까 국정원이 조사를 했다 그러잖아요. 국정원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난 7월 3일부터 지난해입니다. 7월 3일부터 9월 22일까지 12주 동안 조사를 했어요. 가서.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말과 다르게 북한이 해킹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국정원도 함께 조사를 했다니까요. 그리고 뭐 해킹을 시도했다 그러잖아요. 그 과정에 선관위에 지금 해명을 들어보니까 네. 침입 탐지 차단 등 몇 가지 차단을 장치를 안 한 상태에서 해킹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네. 국정원에서 이제 시범적으로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12주 동안 국정원 인터넷진흥원이 함께 조사를 했지만 북한이 해킹했다는 흔적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고요. 한 번도 해킹을 당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대체 왜 저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고요. 네. 이게 국정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래서 시도를 해가지고 실제 점검을 해서 문제가 없다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저런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아니 국가기관이 자체적으로 그것도 국정원과 인터넷진흥원이 함께 조사한 내용마저 믿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대체 누구 말을 믿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보수 내에서도 부정선거라고 주장한 사람들에서 비판적 여론이 높아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네. 마치 선거에 부정이 있었던 것처럼 얘기해서 지난 총선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국회를 해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아주 황당하기도 하고 이해 안 되는 그런 주장을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부정선거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심은 그 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는데 관련 얘기 더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재작년 4.15 총선 때 국민의 힘이 제대로 성적을 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사전선거가 좀 부정 의혹이 있지 않는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저희가 철저하게 감시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시도라도 한다면 이 사람들 부정선거를 만약에 획책한다면 이 나라에서 살 수 없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진자 투표 관리는
저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다른 곳은 썩어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썩으면 민주주의는 망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상적인 선관위가 맞습니까? 나라가 골마 터지고 멍들어도 정도가 너무 심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썩어도 사법부, 언론, 선거관리위원회는 중립 지키고 살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대선 후보 당시에 언급했던 그 총선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2020년에 치러진 코로나 국면에서 치러진 그 총선. 아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합니다만 아마 그때 정호기 의원 민주당이 한 180석 정도를 막 얻었던 그 선거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참패다, 국민의힘 참패다 이렇게 됐었는데 근데 지금 그 선거를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데 앞서 최진봉 교수님 잠깐 그 언급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유튜버들의 주장을 여과 없이 그대로 너무 신뢰하는 거 아니냐, 믿는 거 아니냐, 그걸 또 사실이라고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은데 같이 한번 묶어서 얘기해 주시죠. 이게 참 역설적인 것이요. 저도 그런 생각은 했어요. 보수 유튜버들 중에 아직까지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영향을 받나 보다. 그런데 사실 당내의 모 최고위원도 이 부정선거에 대한 입장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데 애초에 우리나라에서 부정선거 주장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은 아마 그 좌파 쪽이 김어준 씨 아닌가 생각해요. 그 당시 민주당이 패배했을 때 그런 주장을 가지고 뭐 영화도 찍겠다 그러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갑자기 이제 2020년에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이었죠. 선거에 패배하면서 이제 그 주장이 굉장히 탄력을 받았는데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할 아주 우스운 현상은 그때 우리나라에서만 부정선거 주장을 했던 게 아니에요. 이들이 미국의 대선도 부정선거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진 이유가 바로 부정선거 때문에 졌는데 그 부정선거에는 중국이 개입돼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해가지고 미국의 정치권에서도 특정 주에서 다시 검표를 해보고 간표를 해보고 그런 해프닝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요. 실제로 이 부정선거와 관련해갖고 그러면 당장 대통령은 0.73% 차이로 승리를 했고 또 지방선거에서도 승리했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을 하면 나름대로 또 반박 논리가 있어요. 총선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민주당이나 상대 진영이. 근데 그거 자체가 과연 과학적으로 검증된 주장인지 또 검찰에서 뭐 이미 얘기도 나왔지만 무혐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문제가요. 대통령의 정체성 문제예요. 처음에 대통령이 검찰총장직을 내려놓고 대선에 출마할 때 처음에 지지했던 사람들이 제 기억으로는 중도와 호남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다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고 국민의힘이 지금 저런 그 극우 유튜버와 같은 이념 정향을 가진 정당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지지율이 낮아지면서 다시 극우 유튜버에게 의존하는 현상이 생긴 것인가 저는 이제 그렇게 그 보고 있는데요. 아무튼 지금 추정이긴 합니다만 저의 개인적인 추정이고요. 지금 이 부정선거를 얘기하면서 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는 그런 일련의 연결고리는 아무리 이해를 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임은 분명합니다. 오죽하면 정호김 의원님 입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니 오늘 담화에서 이 내용을 봤던 국민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러다 보니까 박주희 변호사님, 당시에 이제 몸을 담았었던 총선에 몸을 담았던 뭐 지금은 개혁신당으로 옮겼습니다. 이준석 의원도 뭐 얘기하고 그랬대요 보니까. 네, 계속 그 맹비난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부정선거를 내세워서 이 나라를 절단내는 걸 보니까 걱정스럽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야당에서도 굉장히 거친 표현을 하면서 이제 오늘도 비난을 해갔습니다. 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요, 굉장히 거친 표현이었습니다. 극단적 망상에 사로잡힌 이 정신 이상자나 할 법한 이야기다. 이런 극우 유튜버에게 심각하게 중독되어 있다. 이런 말도 했고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극우 유튜버의 광신도임인 게 드러났다라고 해서 굉장히 거친 표현과 이 강한 어조로 이 비판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성향의 유튜버들의 방송을 어느 정도 봤는지, 실제로 봤다면 어느 정도로 봤는지 저희들이 알 길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정치권, 특히 야당에서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담화에서 자신의 임기, 거취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재차 밝히기도 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헌문란 행위 아닙니까?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지금껏 국정마비와 국헌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정호김 의원님, 사실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자 아침 그 조간에 모 조간에 그런 얘기가 실렸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이 제안했던 그 하야 시기, 뭐 2월에 하야에서 4월 대선한다, 또는 이안이 3월에 하야에서 5월 대선한다, 그런 태스크포스 팀에서 그 두 가지 방안 제시인데 그거 말고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은 당당히 탄핵 심판을 받겠다, 뭐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 말과 오늘 담화는 조금 더 결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오늘 내용은 방점은 어디 있다고 봐야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본인은 조기 퇴진이나 하야는 안 하겠다. 지금 탄핵이 어떤 면에서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토요일에 표결을 하면 네. 지금 표결에 참석하겠다라는 여당 의원들이 많고 네. 이미 그러면은 본인은 찬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두어 표 더 그 확보가 되면은 이제 탄핵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네. 차라리 탄핵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본인이 그 단행한 비상계엄이 법적 정당성이 있다, 즉 고도의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의 판단 영역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입증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내란 목적도 없었고 지금 끝까지 싸우면서 민주당의 폭고를 알리겠다, 이런 입장이라는 것이고요. 어제 당에서 그 소위 질서 있는 퇴진과 관련한 로드맵을 제시했는데 그거 자체가 당 지도부와 대통령 간에 얼마나 소통이 안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러면 첫날은 왜 그 지난 주말에 네. 모든 것을 당과 정부에 일임하겠다 네네. 했는가? 그거는 그날이 바로 탄핵 표결이었기 때문에 하하. 나름대로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 선진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회에 비상계엄이라는 카드를 던졌을까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궁금해하는데, 맞아요. 다시 한번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는 것을 오늘 이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야당의 폭고, 부정선거를 제시함으로써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극우 유튜버를 포함해서 그 지지자들이 또 여전히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결집하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야당이 됐든 여당이 됐든 또는 지금 평화 시위를 하는 시민들이 됐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최재모 교수님, 네. 어제 이 시간에 저희가 그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제
검, 경, 공수처의 수사의 칼날이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사법적 이 변론을 위해서라도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다 뭐 그런 움직임도 해드렸는데 혹시 오늘 담화에서 탄핵이든 뭐든 이런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이번 주 토요일 날 탄핵을 당할 국회에서의 탄핵안이 가결되겠지만 헌법재판소에 이제 탄핵 심판의 2차 관문 남아 있단 말이에요. 혹시 그 변호인들과 내부 논의를 통해서 이건 충분히 다퉈볼 만하다 판단이 선 거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발언을. 그러니까 다퉈봐야 되는 판단이 쓴 것보다는요. 저는 1차적으로는 한동훈 대표와의 얘기가 결렬된 것이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담화를 아마 녹화했다고 그러던데요. 네. 담화를 하기 전에 한동훈 대표가 TF를 만들어 2가지 안을 제시를 했잖아요. 예를 들면 뭐 2월, 4월, 그다음에 네. 3월, 5월 이 2가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제시했는데 한동훈 대표의 말에 따르면 그걸 받지 않은 것 같아요, 대통령이. 아마도 그러니까 처음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이 약속안을 지킬 거라고 생각하고 그 안을 가지고 갔는데 안 먹히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선택지가 이제는 탄핵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더 이상은 이제 탄핵을 막을 수가 없겠구나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1차 탄핵을 막기 위해서 한동훈 대표에게 뭔가 다 주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진심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한동훈 대표는 뒤통수를 맞은 거고 결국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면 원래 약속을 지키라고 얘기하면서 2개 안을 갖고 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안 받으니까 그럼 우리는 탄핵에 찬성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거고 그러니까 바로 담화문 녹화한 걸 지금 밝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다고 하면 탄핵은 피할 수 없는 도도한 물결이다. 이거는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막을 수가 없겠구나 판단한 것 같고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 헌재에 가서 다퉈서 이겨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윤석열 대통령 헌재 가서 이길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저렇게 확신적으로 얘기할 수 없거든요. 저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더 분노하게 만드는 요소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 의원들 중에도 그래도 합리적으로 대통령이 좀 하야를 하거나 아니면 물러나기를 바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반감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본인이나 주변에 있는 변호인들은 어떻게 조언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본인 판단은 헌재 가면 충분히 본인이 내란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서 탄핵도 받고 이제는 헌재를 준비하는 단계로 가겠다. 이런 결단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박주희 변호사님. 네네. 네, 이제 저는 사실 변호사다 보니까 오늘 대통령의 담화를 변호사의 측면에서 읽었거든요. 네. 사실은 뭐 최후 진술처럼 저희는 봤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재판에 갔을 때 어떠한 부분이 쟁점이 될지에 대해서 먼저 다 예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 반론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정치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좀 떠나서 차치하고 법적인 판단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노림수를 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야를 지금 내란죄의 우두머리냐 아니냐 이게 수사 대상으로 된다라는 건 너무 기정사실화이 된 건데 만약에 하야를 한다라고 하면 하야되는 순간 이제 민간인 신분이 됩니다. 네. 그럼 민간인 신분으로서 수사를 받는 것과 만약에 탄핵이 소추가 의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직무만 정지가 되는 거지 탄핵 인용이 결정되기까지는 대통령 신분을 유지합니다. 대통령 신분으로서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과 민간인으로서 신분으로서 수사를 받는 거는 굉장한 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탄핵이 이제 18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해야 되지만 뭐 그것보다 사실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이지만 적어도 180일이라는 시간을 벌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리적인 쟁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준비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요. 헌법재판소 제51조에는요. 탄핵 사유와 같은 사유로 형사 재판이 진행될 경우에는 이 탄핵 심판을 정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중성 검사 같은 경우도 이 똑같은 이 혐의로 지금 수사도 되고 있고 탄핵 심판도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들어서 지금 탄핵 심판 절차가 지금 중지되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내란죄의 우두머리로 지금 수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이 탄핵 심판에 대해서 정지를 요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리적인 판단도 충분히 한 것 같은 걸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제가 네네네 말씀하시죠. 저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형사 재판을 해서 이제 그 탄핵 절차가 중지된다라는 거는 훨씬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비상계엄 과정에서는 굉장히 어설픈 측면을 노정시켰으나 지금 그 당내의 여러 가지 그 상황 전개를 보면은 그런 전략 속에서 움직인다라는 그런 어떤 추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원내 대표가 이제 새로 당선이 됐고, 그 다음에 당 대표와 관련해서 이제 어떤 입장을 보일지가 이제 관전 포인트입니다. 지금 보면은
반국가 세력을 응징하겠다 그러고 반국가 세력인지 뭐 또는 다른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뭐 정치인들 체포 명령을 내렸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 느닷없이 한동훈 대표, 물론 야당 정치인들이 거기 들어있는 것도 참 얼척이 없는 일이긴 하지만 여당의 대표인 한동훈 대표가 거기 들어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요번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분명히 그 대화를 통해서 질서 있는 퇴진으로 나가는 것 같다가 지금 완전히 번복이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일련의 나름대로 지금 전략적인 그런 절차를 밟고 있다라는 추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내부 검토를 한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러지 않고서는 오늘 뭔가 국민께 죄송하다는 그런 표정이나 표현보다는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을 뭔가 주장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어요. 그런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나오기 전에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먼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내용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통령이 우리 당의 요구와 본인의 일임에 따라서 논의 중인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당대표로서 제 뜻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비롯한 국정 운영에서 즉각 배제돼야 합니다.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 합니다. 즉각적인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고 오늘 다시 언급하셨는데 이 말은 대통령 선에게 찬성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너무 말이 많이 바꾸신 거 아닙니까? 사실 제 입장은 계엄 선포 이후부터 바뀐 적은 없습니다. 지금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방법이다. 민주주의와 공화국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기 전에 실시됐던 기자들 앞에서 이루어졌던 기자회견과 일문일답 질의응답 시간이었어. 그런데 얼마 안 지나서 이 한동훈 대표가 저렇게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이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뉴스 속보가 떴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가 잠시 뒤에 있을 것이라 해가지고 모든 방송사 부랴부랴 특별 생중계 준비하느라고 바빠서 뉴스보 체제를 갔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한동훈 대표가 의원총회장 앞에 서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당론으로서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뭐를 자르겠다는 말씀이에요? 말씀하세요. 뭐를 자르겠다는 말씀해보세요. 자, 일어나서 자, 반말하지 마시고 임종덕 의원 일어나서 말씀하십시오. 자, 경어를 써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임종덕 의원? 자, 그 담화 내용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보십시오. 자, 이철규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우리 대표님, 여기 우리 당 의원들 누구도 계엄에 동조하거나 참여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당 대표님께서 스스로 이 수사 결과도 발표되지 않고 또한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란죄라고 이 대표님께서 단정하시는 것은 좀 서두른 감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단 허주현 변호사님, 저 장면을 본 저것도 저희가 MBN 비롯해서 많은 언론들이 생중계했으니까 저 장면을 본 많은 시청자분들은 일단 의아했을 거. 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고성을 지르고 비판하고 당장 거기 있지 말고 내려오라 그러고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지금 그러면 저 시점이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대국민 담화가 방송되고 나서 직후란 말이에요. 지금 이 분위기는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의 어조 자체가 직전과 직후, 그러니까 담화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인 어떤 취지는 같았지만 그 직후에 상당히 한층 더 강경해졌다는 걸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전에 한동훈 대표가 입장 발표를 했을 때는 기자의 질문에 탄핵에 찬성한다라는 얘기를 했을 뿐이지 그 내용 자체에는 사실상 의원들의 자유투표를 얘기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당론으로 가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선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따르면 일단 지금 부결에 대한 당론이 정해진 상태에서 의원 3분의 2가 동의해야지 당론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론으로 당대표가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네. 사실상 당내 기반이 약한, 그리고 지금 어쨌든 친윤계 권성동 대표가 원내대표로 선출된 상황에서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의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부결 여부를 두고 중진 의원들과 친한계 의원들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당 대표가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친윤계 의원들이 탄핵이 부결해야 된다는 어떤 당론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사실상 이게 어떤 뜨거운 감자처럼 당론을 바꿔야 되는 이 부분으로 떠오른 상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성과 이 갈등 상황이 그대로 노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추정컨대 정호김 의원님,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친윤계 의원은 한 70명 넘잖아요. 오늘 실제 그 권성동 의원 득표를 보면 이런 득표가 나왔으니까. 근데 친윤계 의원을 중심으로 지금 고성이 나온 배경을 보니까 추정컨대요. 이 내용 같아요. 그 한동훈 대표의 얘기 중에 의총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내용을 들어보니까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합리화하고 그다음 내용,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에 이게 아마 친윤계 의원들 막 자극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 담화는 이건 내란의 목적이 없다라고 몇 번을 강조를 하는데 여당 대표가 이거는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다수인 친윤계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그 고성 중에 제가 지금 네. 기억하는 한 대목이 너는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랬던가? 그런 말이 나왔어요. 제 기억으로 물론 제가 한번 다시 돌려볼게요. 네네네. 네, 나왔는데 그게 친윤계의 지금 그 심정인 것 같아요. 상황 인식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무너지면 자기가 죽는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원내 대표를 포함해서 다시 다수인 친윤 중심으로 해서 당을 공고히 하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면은 한동훈 대표는 거의 뭐라 그럴까요? 눈엣 가시 같은 존재 아니겠어요? 그런데다가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가 될 때 보수당 또는 보수 지지자들의 많은 지지를 통해서 당대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당대표로서의 그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이건 제 생각인데요. 한계를 드러냈다라고 생각을 해요. 비상계엄이 선포한 첫날은 참 잘했어요. 일관성 있게. 이게 반헌법적이고 국민과 함께 몸으로 맡겠고 국회 의결을 거친 만큼 군과 경은 국회 의결대로 해달라. 우리가 보호해드리겠다. 여기까지는 참 정치인다운 그런 기백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탄핵을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엔 다시 공동 국정 운영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본인은 개인 생각으로 직무정지를 얘기하면서 탄핵이라는 표현을 굳이 안 쓰다가 기자의 질문에 탄핵을 뜻하는 것이다 말하면서 국회의원들에게는 자유의지로 투표하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통령 담화가 나오니까 당론으로 하자 이렇게 나오니까 아마 일단 그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라는 그 말에도 자극을 받았지만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 스타일, 모든 것이 상당히 즉각적이고 신속한데 이 당의 국회의원들과 의논이라든지 그런 거 없이 수기 네. 없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에 대한 집단 반발도 있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이렇게 되면 어제 상당히 이 파장을 일으켰던 기사이긴 합니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보세요. 오늘 한때는 친윤계의 핵심이었던, 아마 지금도 핵심이라 할 수도 있어요. 권성동 의원이 지금 압도적인 표로 새 원내대표로 이제 선출이 됐어요. 당선됐어요. 경선에서. 그런데 보세요. 어제 나왔던 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른바 한동훈 대표 축출 계획이 지금 뭔가 논의가 되고 있다. 그게 이제 그 논의의 방법은 현 최고위원회에서 친윤계 최고위원들이 집단으로 사퇴하게 되면 최고위 자체가 무산되고 뭐 등등등 시나리오가 있다는 거. 근데 일단 물론 앞서가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 첫 단추를 앞서 보세요. 의원총회장에서 그 분위기 보세요. 물론 한동훈 대표가 먼저 내란을 자백한 취지라는 말로 일단 자극하긴 했지만 지금 저 모습이 글쎄요. 지금 이 이른바 민심이라는 촛불을 들고 있는 민심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내일 모레 탄핵 표결을 앞둔 민심에 순응하는 분위기인지 지금 저 상황을 보고 그 한동훈 대표 축출 분위기 그게 다시 불붙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제 탄핵이 통과가 되면 국회에서 토요일 날 이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는데 네. 통과되고 나면 이제 한동훈 대표 축출 작업에 들어갈 이른바 거라고 책임론도 저는, 나오겠죠? 그렇죠. 당연히 책임론이 나올 수밖에 없죠. 또 한동훈 대표는 공개적으로 지금 찬성 입장처럼 보이는 말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책임을 물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투표로 선출된 대표이기 때문에 함부로 물러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최고위원들 사퇴라는 방식을 통해서 할 수 있거든요. 4명이 사퇴하게 되면 되는데 지금 3명이 이 친윤계로 분류됩니다. 그분들은 아마 사퇴를 할 수 있고요. 지금 키를 잡고 있는 사람은 저는 장동혁 의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장동혁 의원이 스탠스가 약간 바뀌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언론 보도 나왔어요. 네. 예, 그래서 친윤계에서는 아마 장동혁 의원까지 해서 4명이 사퇴를 해서 최고위원회를 무산시키는 방법으로 다시 대표 선거를 하거나 아니면 비대위 체제로 가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탄핵이 되고 나면 아마도 그 일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자, 요 얘기 해볼게요. 이제 마무리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모레 박주 변호사님 이제 모레 이제 탄핵안 표결이 오후 5시로 이제 본회의가 소집됐어요. 탄핵안 표결 이 시작되면 그 어느 때보다 가결 분위기는 고조가 되고 있어요. 물론 실제 이제 뚜껑 열어봐야겠지만 탄핵안이 국회에서 본회의를 가결되면 그 즉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됩니까? 어떻습니까? 그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옮겨가는 순간 네. 정지가 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사실상 이 직무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직무가 정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면 보세요. 허준 변호사님.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가 되면 지금 대통령의 고유권은 우리가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또 우리 지금 대한민국 현실은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고 그리고 어젠가에 북한이 정말 생뚱맞게 지금 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 국면에 대해서 남한의 대한민국 정세를 논했단 말이에요. 혹시 국군 통수권 이걸 탄핵안이 가결되면 그걸 행사할 수 있어요? 탄핵안이 가결되면 탄핵안이 가결돼서 의결 소추서 정본이 헌법재판소에 송달되면 그 자체로 바로 직무집행이 정지가 되기 때문에 국구 통수권을 포함한 모든 권한은 한덕수 국무총리 대행체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허. 그래서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생기는 것이고요. 네. 그 이전까지 오늘 대통령 담화의 내용은 좀 결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정치적으로 선언해서 이선 후퇴를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거든요. 국민주권의 이양이라는 법적 절차가 사실상 효과를 발생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 더요. 박주희 변호사님. 자, 탄핵안이 이건 물론 가정이에요. 탄핵안이 가결되면 지금 대통령 직무가 그 즉시 정지가 돼요. 그러면 앞서 새 기관 수사를 하고 있는 검경 공수처가 나란히 이른바 표현 정말 죄송해요. 이른바 신병을 확보하는 윤석열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데 그러면 긴급 체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 어떻습니까? 긴급 체포 사유가 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긴급 체포 같은 경우는 일단 사형, 무기 그리고 3년 이상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도주우려나 증거인멸이 있을 때 이제 해결될 수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내란 수괴죄 같은 경우는 무기징역까지 그러니까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만 있는 굉장히 긴급체포 대상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금 출국금지 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도주 우려는 없고 나머지 한 가지 남아있는 게 증거인멸 우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늘 대통령실에 대해서 어제와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대통령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사실상 대통령 경호처에서 반대를 했잖아요. 진입을 하지 못하고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았는데 그렇게 되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대통령 기록물 같은 경우는 네. 임의로 삭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계속 임의 제출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거나 했을 때는 긴급 체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의 시간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온 셈이에요.